살인자. 그 단어가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니, 소리치는 것 같았다. 살인자의 엄마라니. 새벽 5시 12분. 칼날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도마위 배추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늘 냄새와 세제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내 숨소리만 이상하게 컸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혓바닥을 내밀었다. 평생 똑같이 켜지던 그 불꽃이 오늘은 달랐다. 마치 경고하듯 흔들렸다. 그때였다. 쾅 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아니, 부서지듯 열렸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강민호 씨 계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기계 같았다.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민호는 자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체포영장입니다. 그 말과 함께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반쯤 접힌 종이. 그 위에 박힌 도장의 붉은색이 내 눈에 번졌다. 영장. 두 글자가 망치처럼 내려쳤다. 잠깐만요. 우리 민호가 뭘 했다고요?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떨리고 갈라지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강민호 씨는 5호동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살인. 믿기지 않았다. 엄마. 민호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트레이닝복 상의가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다. 머리는 잠에서 막 깬 듯 텅클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엄마.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야. 내가 그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그 금속음만 울려 퍼졌다. 집이 텅 빈 병처럼 울렸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연행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호가 끌려간다. 경찰 두 사람이 양어깨를 잡고 현관 쪽으로 움직였다. 엄마. 나 아니야,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살결, 그리고 차가운 쇠수갑의 냉기가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내 손목에 감긴 낡은 가죽줄이 느껴졌다. 손목시계. 민호 아버지 제사 때마다 다시 맞추려 했지만 결국 멈춰버린 그 시계. 민호야, 코트라도 입고 가. 목도리라도. 엄마,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별일 없을 거야. 금방. 잠시 후 다른 경찰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싱크대 아래, 냉장고 위, 서랍 속 차곡차곡 쌓아둔 영수증, 적금 통장, 민호의 어릴 적 상장. 내 인생이 낱낱이 드러났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민호는 착한 애야. 남 괴롭힌 적 없어. 거짓말도 못해. 그런 애가 사람을 죽여? 말도 안 돼. 계단을 내려갔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뒤쫓았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에 손을 짚자 콘크리트의 거친 촉감이 손바닥에 박혔다.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러 액정에 금이 갔다. 파삭. 현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파란 LED 불빛이 회색 새벽을 뚫고 번졌다. 민호가 뒷좌석에 타려다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어릴 적 밤마다 했던 질문이 담긴 눈.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엄마가 끝까지 믿어. 민호는 처음으로 웃었다. 억지로 지은 무너지기 직전의 미소. 쾅 하고 차 문이 닫혔다. 둔탁한 차문 소리가 새벽을 갈랐다. 경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기가스가 하얀 김을 토하며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계단에 무릎을 꿇고 심장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북처럼 공허하게 둥둥거렸다. 울음이 올라왔다.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덩어리.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옆집 문이 열렸다. 아이고, 정순 씨 무슨 큰일이래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동정이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아주머니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닫았다. 쾅.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냄비에서 김이 났다. 나는 가스 손잡이를 돌렸다. 불꽃이 하나둘 접히며 사라졌다. 거실로 들어섰다. TV가 켜져 있었다. 언제 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빨간 자막이 흘렀다. 재력가 아들 피살, 전직 직원 긴급 체포. 그 밑으로 현장 사진이 떴다. 경찰 차단 테이프,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 나는 숨이 막혔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끄지 못했다. 화면을 그냥 봤다. 앵커의 입이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꺼졌다.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났다. 찰칵찰칵 수갑 소리. 냉장고 옆 메모장을 뜯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다. 글씨가 울퉁불퉁했다. 체포 5시 12분. 형사 이름 박누구. 사건 오호동. 그리고 손목 시계를 만졌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체온을 훔쳐갔다. 문자가 왔다. 가게 오느려나요? 뉴스 봤어요. 조심하세요. 단골 손님이었다. 젊은 엄마. 조심하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조심해? 누구를, 세상을, 사람들을, 아들을. 거울 앞에 섰다. 새벽에 내 얼굴은 낯선 여자 같았다.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머리카락에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다. 거울 속 여자가 나를 봤다. 민호는 안 했어. 내가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못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날 안심시키는 것뿐이었어. 그렇다. 그 아이는 언제나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이번엔 내가 그 아이를 안심시킬 차례였다. 옷장을 열어 검은 코트를 꺼냈다. 목도리를 둘둘 말아 목에 감았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손목 시계를 귀에 댔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중얼거렸다. 같이 가자 끝까지. 문이 열렸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희끗한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내려갔다. 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갔다. 바닥이 단단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세상은 여전히 내 편이 아니었지만 괜찮다. 나는 오늘 내 시간의 시계바늘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기다려. 엄마가 간다. 집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는 동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새벽 6시 첫 차도 오지 않은 시간. 차가운 금속 벤치가 엉덩이를 눌렀다.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금간 액정 너머로 시간이 보였다. 6시 3분.
민호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경찰서, 구치소.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다. 뉴스 속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터치했다. 재력가 아들 살해 사건. 전직 직원 범행 인정. 기사를 읽었다. 아니, 읽으려 했다. 글자가 흔들렸다. 피의자 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되며 범행 인정. 민호가 말도 안 돼.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민호의 직접적인 말은 없었다. 전부 알려졌다.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거짓말이야.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얘졌다. 해가 떠올랐다. 겨울 아침 햇빛이 차갑게 얼굴을 쪼았다. 시장 골목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셔터를 올리며 나를 봤지만 눈을 피했다. 나는 일어섰다. 가게로 가야 했다. 가게는 열 수 없었지만 가야 했다. 짐이라도 챙겨야 했다. 가게 앞에 도착했다. 문에 뭔가 붙어 있었다. 종이 한 장. 살인자의 반찬 안 먹는다.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 검은 잉크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그걸 떼어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손끝으로 글자를 문질렀다. 글씨가 손가락에 묻었다. 살인자 그 단어가 내 손끝에 달라붙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느낌. 어제 썰어둔 미역국 재료. 식혀두던 밥솥 모든 게 어제와 같은데 세상만 달라져 있었다. 정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김 여사였다. 늘 남편 도시락 반찬을 사가던 단골. 오늘은 반찬 안 해요? 예, 오늘은 좀. 말이 막혔다. 에구, 그런 일은 정말 안 됐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도 사람들 말이 말이지. 조심은 해야죠. 조심 그 단어가 날아와 내 목을 조였다. 괜찮아요. 다 오해예요. 내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요. 그래도 잠깐 쉬어요. 괜히 눈 밖에 나면 더 피곤해요. 그녀가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사람 이름 몰라요. 그죠? 그 말이 공중에 떠돌다 내 귀 속으로 박혔다. 나는 두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손톱 밑으로 나무결이 파고들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구치소 면회 신청이 가능했다. 나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구치소에 도착했다. 회색 건물, 철조망, 차가운 금속 탐지기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면회실로 들어갔다. 투명 유리창 너머 민호가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수위 위에 얇은 담요,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 그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어릴 적 유치원 첫날 내가 도시락을 건네던 그날의 미소와 같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스며들었다. 미안해, 이렇게 돼서. 미안은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민호가 말을 멈췄다. 교도관의 시선이 스쳤다. 그는 눈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회사 근처엔 있었어. 맞아. 근데 난 말이 끊겼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얼굴. 엄마, 누가 있었어? 내 심장이 멎었다. 아빠 일 알지? 아빠 일? 30년 전 그 공장 사고, 그거랑 관련이 있어. 숨이 막혔다. 손이 저절로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무슨 말이야? 누구랑? 지금은 말 못해.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근데 엄마, 나 믿지? 믿고 말고. 그 순간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울지마, 나보다 엄마가 더 강하잖아. 그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엄마가 밝혀줘. 엄마가 밝혀줘.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교도관이 다가오고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시계. 시계? 내 손목에 감긴 낡은 시계가 유리창 너머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면회실을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런데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어머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들이 혐의를 인정했다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원한다는데요. 그 가족 말만 말입니까? 내 목소리가 터졌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눈앞이 하얘졌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화살처럼 쏟아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손목을 감쌌다. 시계의 가죽끈이 손끝에 닿았다. 멈춘 초침 아래에 미세하게 긁히는 저. 이 세상은 진실보다 입방아가 빠르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집에 오니 밤이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볼펜 끝이 떨렸다. 윤태서, 피해자 부친 예전 공장 사장. 민호가 말한 아빠 일 관련. 시계에 뭔가 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눈을 감았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가 내게 처음 시계를 채워주던 날. 엄마, 나중에 이거 보면 나 생각나야 돼. 그때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 귀에 대었다.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앞으로 밀었다. 그래. 나는 중얼거렸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믿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그리고 내가 밝혀낼 거야. 시계를 다시 손목에 감았다. 멈춘 초침 9와 10 사이. 시계. 아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가 남긴 그 한 단어 시계. 그게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나는 손목을 들어 올렸다. 낡은 가죽줄에서 땀과 세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초침은 여전히 9와 10 사이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내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 멈춘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눌렀다. 나는 앞치마 대신 코트를 걸쳤다. 가게 문에 종이를 붙였다. 임시휴업. 볼펜 자국이 삐뚤었지만 지금은 그조차 정직해 보였다. 시장 골목은 아직 조용했다. 생선가게 주인이 얼음을 덮으며 나를 힐끗 봤다. 그 눈빛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가방 안엔 민호의 서류철, 낡은 메모장, 그리고 시계가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 5호동 골목길 카페, 유수화면에서 봤던 바로 그 장소.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닐봉지가 바람에 구르고 카페 유리창에는 영업재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여긴 사람이 죽은 곳이야. 근데 세상은 벌써 돌아가고 있어. 맞은편에 CCTV 설치 가게가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띵동. 전자제품 가게였다. 아, 어르신 뭐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물었다. 그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났던 날.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그날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길래 남자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경찰에서
이미 다 가져갔어요. 일반인은 볼 수 없고요. 잠깐이라도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잠깐이면 돼요. 나한텐 그게 전부예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저도 그날 소리 들었어요. 싸우는 소리요. 근데 솔직히 경찰이 이상했어요. 영상도 일부만 가져갔거든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부만요? 네. 시간대가 잘려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10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백업 같은 건 없나요? 없어요. 경찰이 하드째 가져갔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가려던 순간 남자가 작게 속삭였다. 혹시 모르니 경찰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날 수사하던 사람 중에 피해자 아버지랑 아는 사람이 있대요. 피해자 아버지 윤태석. 그 이름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다. 노랗게 빛바랜 결혼사진, 공장 단체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스냅.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남자 낯이 익었다. 윤태석. 그때 그는 공장 사장이었다. 남편이 사망한 그날 회사는 사고로 처리했다. 보상금은 적었다. 나는 애가 어려서 따지지 못했다. 그 사람이 그때 거짓말을 했던 건가? 손끝이 떨렸다.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시계, 나중에 민호 주자.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다. 눈이 으려졌다. 글씨가 번졌다. 나는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겁고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시계 안에 뭔가 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최기문 유튜브 탐사 기자. 며칠 전 뉴스에서 민호를 전과자 출신이라 몰아세우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내 앞에 앉았다. 이정순 씨 맞죠? 저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취재였습니다. 취재.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게 취재예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다. 정지된 CCTV 화면. 오 카페 뒷골목. 사건 10분 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흐릿한 화면 속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팔에 독특한 시계가 빛났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윤태석이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난 저 사람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요. 김우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럼 그 시계가. 나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내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시계는 원래 우리 남편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우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이정순 씨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상, 내가 바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회색이었다. 겨울의 빛이 흐릿하게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손끝은 뜨거웠다. 가방 속 시계가 작게 흔들렸다. 그 유리면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시작이야. 세상이 내 아들을 모욕했으니 이제 세상에게 진실을 보여줄 차례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시계
나중에 민호 주자.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다.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나중에 이거 보면 나 생각나야 돼. 그리고 내 목소리. 기다려, 엄마가 간다. 멈춰있던 초침 9와 10 사이.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달랐다. 기다림이 아니라 출발선이었다. 나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내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진실은 멈춰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나는 우연히 윤태석과 마주쳤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사건 현장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정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 나는 돌아섰다. 윤태석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손목이 시계. 그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다. 당신 아들, 예전부터 문제 있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냥 인정하세요. 더 고생하지 마시고.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 낯이 익은데요.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공장 사장이셨죠? 30년 전 우리 남편이 일하던 곳. 침묵이 흘렀다. 그때도 사고라고 하셨죠. 보상금도 적게 주고. 그건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민호가 그날 말했어요. 아빠 일이랑 관련 있다고. 윤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돌아섰다. 더 이상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증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사진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공장 회식 사진.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옆에 윤태석, 그리고 그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얼굴 피해자. 윤태석이 아들.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사진 속 그는 아버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뭔가 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있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기문이었다. 이정순 씨,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했다. 윤태석, 그 사람 30년 전 공장 사고 관련해서 고소당한 적 있어요. 고소, 산업재해 은폐 혐의. 근데 무혐의 처리됐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내 손이 떨렸다. 그때 죽은 사람이 이정순 씨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총 3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회사는 1명만 사고사로 처리했어요. 세상이 기울었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처리됐어요. 가족들도 입 다물었고요. 아마 돈 받았을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우리 남편은 유일하게 공식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정순 씨한테 보상금이 나간 거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윤태석은 30년 전부터 사람을 죽이고 숨겨온 거예요? 증명할 순 없어요. 근데 정황상 그래요. 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정순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피해자, 윤태석의 아들. 그 사람이 최근에 아버지 회사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내 심장이 멎었다. 내부 고발 준비 중이었대요. 30년 전 사건 포함해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윤태석은 30년 전 사람을 죽이고 은폐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 아니, 죽였다기보다 누군가에게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호를 범인으로 몰았다.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윤태석,
30년 전 사고 은폐, 아들, 내부 고발 준비, 민호, 그날 현장 근처. 시계, 시계? 왜 민호는 시계라고 했을까? 나는 손목 시계를 벗어 자세히 들여다봤다. 유리 표면을 문질렀다. 먼지가 닦였다. 그리고 뒷면을 봤다. 작은 홈이 있었다. 손톱으로 눌러보니 뚜껑이 열렸다. 안에 작은 SD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게 남편이 숨겨둔 거였어? 손이 떨렸다. SD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안에 뭐가 있지? 나는 노트북을 켜고 카드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 윤 사장님, 이건 아니잖습니까? 남편의 목소리였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숨기실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윤태석의 목소리. 입 다물면 돈 줄게. 가족들한테도 보상해 줄게. 전 그런 돈 안 받습니다. 그럼 당신도 사고 당하고 싶어? 조용.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비명. 녹음이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진실을 밝히려다 죽은 거였어. 그리고 이 시계에 그 증거를 남겼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그냥 포기했어. 30년 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민호가 어려서, 돈이 없어서, 세상이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다음 날 나는 최기문을 만났다. 이걸 들어보세요. 음성 파일을 들려줬다. 기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경찰에 가져가면 되죠? 아니요. 기문이 고개를 저었다. 경찰 안에 윤태석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면 증거 인멸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정까지 가야 해요. 직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필요하겠네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박서영 변호사. 정의감 강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나는 박서영을 만났다.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정장. 그녀는 음성 파일을 듣고 나서 말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30년 전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어요. 민호도 풀려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서영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근데 어머니, 각오하셔야 해요. 윤태석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서영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떴다. 강민호, 자백 진술 범행 전모 밝혀져. 화면 속에서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었다. 나는 TV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지금 확인 중이에요. 근데 누군가 민호 씨를 협박한 것 같아요. 협박? 자백하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했을 거예요. 나는 주저앉았다. 저 아이가 날 지키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님, 법정까지 가요. 끝까지요. 네, 어머니. 끝까지 가야죠. 손목 시계를 쥐었다. 멈춰있던 초침이 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는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다. 창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빛이 들어왔다. 어제의 그 초침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책상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다. 금이 간 유리, 다른 가죽줄, 먼지 낀 테두리.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은 듯 무거웠다. 그래, 이제 말해봐. 너는 그날 뭘 봤던 거니? 남편의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시계 뒷면 나사를 조심스레 돌렸다. 딸까.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다. 덮개가 열렸다. 안쪽에는 먼지 낀 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주 작은 녹음칩.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떼어냈다. 손이 떨렸다. USB 리더기에 꽂았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녹음일자 1994년 6월 13일. 1994년. 남편이 죽은 그 해였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클릭을 하자. 삐.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조용히 해. 돈이 오가는 일엔 입 다무는 게 살 길이야. 근데 강성호 씨, 그 사람은요? 강성호, 내 남편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인간 하나만 희생하면 끝나는 일이야. 두 번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안다. 윤태석이었다. 사고로 처리해. 회사가 망하면 다 죽는 거야. 대신 그 가족은 알아선 안 돼. 내 심장이 멎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귀에서 지잉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윤태석, 내가 그날 남편을 죽였구나. 책상 위에 시계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 안의 시간은 멈췄지만 이제 내 안의 시간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최기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계 속 녹음 파일. 윤태석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민호 사건도 연결된 거겠죠. 그래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또 숨기려는 거예요. 녹음 파일 보내주세요. 방송으로 내보내죠. 하지만 나는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민호가 안전할까? 윤태석은 이미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이정순 씨죠? 누구십니까? 민호 씨가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내 손에서 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귀 안에서 피가 솟구치는 느낌. 민호가 자해라니?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 나는 코트를 움켜잡았다.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택시를 잡아탔다. 병원이요. 빨리요. 창밖은 흐릿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길게 늘어졌다. 나는 손목에 시계를 꼭 쥐었다. 드라이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났다. 택시가 멈췄다. 나는 돈을 던지듯 건네고 뛰어내렸다. 병원 응급실. 나는 간호사를 찾아다녔다. 민호, 강민호 환자 봤어요? 방금 이송된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저 엄마예요. 그럼 저기 경찰관 분한테 확인받으시고 오세요. 경찰관? 나는 돌아봤다. 2명의 경찰관이 복도에 서 있었다. 자해 사건. 그건 경찰 사건이었다. 나는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저 민호의 엄마예요. 어머니시군요. 현재 피해자는 치료 중입니다. 안정될 때까지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봐야 해요.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경찰관이 보호자 면회 신청서를 건넸다. 의료진이 허가하면 제한된 시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관리 때문에요. 알겠어요. 언제 가능해요? 내일 오후 회복실에서 30분만 가능합니다. 30분. 짧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병원 회복실 앞에 섰다. 경찰관이 나를 배웅했다. 30분입니다. 의료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 모니터링 됩니다. 방음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다. 수의를 입은 채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팔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다. 30분이에요. 환자가 아직 약물 투여 중이라 대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나를 봤다. 엄마, 목소리가 약했다. 민호야, 정신 좀 차려. 엄마 미안해. 미안은 무슨.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 그 사람 전화를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런데 간호사가 옆에서 바이탈을 체크했다. 환자가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짧게 해주세요. 나는 민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민호, 엄마 말 들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곳에서 쉬어.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엄마 시계. 알아. 엄마가 알아.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민호의 눈이 감겼다. 약물 탓인지 다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잠깐만 더. 죄송하지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민호의 손을 놓아야 했다. 민호, 엄마 내일 또 올게.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복도로 나오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환자 상태는 어떠신가요? 약한 상태예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의료진이 3일 정도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재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 그 사이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마지막 몇 초. 처음엔 잡음 같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대표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됐어. 내 아들까지 건드릴 수는 없잖아. 그럼 다른 놈을 써야겠네요. 강성호의 아들, 강민호. 나는 손을 떨며 재생을 멈췄다. 숨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앞이 새하얗게 번졌다. 그 파일은 분명히 30년 전 것이었다. 1994년. 그때 민호는 아직 10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때 민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그럼 민호는 처음부터 이 판 속에 있었던 거야? 다시 재생했다. 귀를 기울였다. 강성호를 처리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애송이야. 필요하면 그때 가서 손보면 돼. 웃음소리. 그리고 녹음이 끝났다. 나는 시계를 품에 안았다. 시계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내 남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 S, H.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다른 글자. Y, T, S. 윤태석의 이니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30년 전 그들이 얽혀 있었던 계약의 증표였다. 그럼 민호는 남편의 죄가 아닌 그들의 거래의 희생양이었던 거야. 손이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최기문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이거 방송 내주세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이정순 씨, 각오하셔야 해요. 이거 나가면 어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를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었다.
박서영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 찾았어요. 30년 전 녹음이에요. 보내주세요.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민호가 자해했대요. 병원에 있어요. 윤태석이 손 쓴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정순 씨,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나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다. 가죽끈이 피부를 눌렀다. 초침이 째깍거렸다. 9와 14일을 지나 10과 10일 사이로 움직였다. 30년 만에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시계 소리가 섞였다. 틱, 톡, 틱, 톡.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이제 말할 수 있어. 당신이 왜 죽었는지, 누가 당신을 죽였는지. 민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민호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다 밝혀낼게. 그리고 윤태석의 얼굴. 너는 끝이야. 이제 내 시간이 멈출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30년 전 공장 사고, 살인 은폐 의혹 녹음 파일 공개. 최기문이 방송을 탔다. 화면 속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 인간 하나만 희생하면 끝나는 일이야. 전화벨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이정순 씨, 성공했어요. 윤태석 긴급 소환됐어요. 나는 무릎이 꺾였다.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요? 재조사 들어갔어요. 자해 사건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건강 치료가 우선이니까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다. 30년이 걸렸다. 뉴스는 폭탄이 되어 터졌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특집 다큐멘터리. 30년 전 공장 사고, 살인 은폐 혐의 윤태석 전 회장 긴급 체포. 좋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결과였다. 하지만 그 다음, 피해자 강민호, 법원의 재심문 중 또 다시 진술 번복.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 주장.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경찰은 피해자가 윤태석과 내통했을 가능성을 제시. 증거인멸, 협박 혐의로 추가 조사 중. 이건 뭔가 이상했다. 박서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뭐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더 복잡해졌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윤태석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어요. 강민호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뭐라고요? 신규 증거를 제출했어요. 민호가 윤태석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그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민호 입장에서는 불리해집니다. 그럼 민호는 여전히 병원에 있어요. 정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 나는 떨렸다. 손목 시계를 꼭 쥐었다. 초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이상해. 모든 게 이상해. 내가 증거를 내놨는데 왜 민호가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병원 회복실. 나는 또다시 경찰관의 배웅을 받았다. 어머니, 오늘은 15분만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방음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다.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다. 나는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야, 그가 나를 봤다. 엄마, 목소리가 여전히 약했다. 민호, 엄마 말 잘 들어. 그 사람들 말 따라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난 뭘 했어?
그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범인이야? 난 뭘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넌 피해자야. 알았지? 그런데 그 형사가 그람이 민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간호사가 옆에서 체온계를 가져갔다. 환자가 불안정합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다. 나는 민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민호야, 엄마를 믿어. 모든 게 풀릴 거야. 알았지?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다. 복도로 나오자 경찰관이 말했다. 어머니, 피의자 신체 검사에서 팔목에 신문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신문 흔적? 네.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당신들은 왜 방치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부분은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내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폭발할 수 없었다. 지금은 민호를 구하는 게 더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박서영을 불렀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구치소에서 협박당했대요. 신체에 자국이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흔적과 현재 진술 번복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성 논쟁이 생깁니다. 언제쯤 재판이 시작돼요? 3주 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3주. 그 사이 민호가 견딜 수 있을까? 3주 동안 나는 매일 병원을 갔다. 매번 15분에서 30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넌 죄가 없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엄마가 있어. 그 아이는 천천히 회복됐다. 의식이 돌아오고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실에 갇혀 있었다. 3주 후 법원 복도는 차고 길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손목 시계를 단단히 쥐고선 채 기다렸다. 박서영 변호사가 옆에 섰다. 어머니, 우리가 이겨야 해요. 이 재판이 끝이 아니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해야 할 증언이 뭔데요? 30년 전 시계를 받은 경위, 그리고 시계 속의 녹음. 그것이 남편의 유산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신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법정 문이 열렸다. 판사가 들어왔다. 이정순 증인 입장. 나는 일어섰다. 모든 눈이 나를 봤다. 윤태석도 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판사만 봤다. 이정수님, 당신은 피의자 윤태석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30년 전 제 남편이 일하던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사고로 처리했고 저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언가 발견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손목 시계를 들어 올렸다. 모든 시선이 시계로 집중됐다. 제 남편이 남긴 시계입니다. 이 시계 안에 녹음이 있었습니다. 녹음이요? 네. 제 남편이 그 사고 당일 녹음한 것입니다. 그 안에 피의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판사가 재생을 지시했다. 법정이 침묵했다. 삐.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조용히 해. 돈이 오가는 일엔 입 다무는 게 살 길이야. 근데 강성호 씨, 그 사람은요? 그 인간 하나만 희생하면 끝나는 일이야.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침묵을 지시했다. 음성은 계속되었다. 사고로 처리해. 회사가 망하면 다 죽는 거야. 대신 그 가족은 알아선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강성호를 처리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애송이야. 필요하면
그때 가서 손보면 돼. 음성이 끝났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 다음 검사가 추가 증거물을 제출했다. 윤태석이 최근 몇 개월간 경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기록, 민호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 구치소 내 폭행 기록, 경찰 내부 통신 기록, 모든 게 밝혀졌다. 윤태석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녹음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고 나는 일어섰다. 판사가 나를 봤다. 이정수님,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제 남편은 진실을 말하려다 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 진실은 이 시계 안에 묻혀 있었고, 저는 30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강민호는 그 진실을 지키려고 자해를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제 아들은 범인이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나는 시계를 높이 들었다. 이 시계는 30년의 침묵을 깨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다. 나는 증인석을 내려왔다. 민호가 앞에 있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시간 후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 강민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합니다. 또한 구치소 내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의자 윤태석은 살인, 증거인멸, 공권력 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원 복도. 민호가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다 끝났다. 우리 민호, 다 끝났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민호를 놓지 않은 채 시계를 들어 올렸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말해준 진실은 어떤 권력도 어떤 거짓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 강성호, 제 아들 강민호, 그들을 지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3개월 후 시장 골목은 봄이 되어 있었다. 가게 앞에 새간판을 달았다. 정순 반찬, 옛날과 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다른 것을 추가해놨다. 구 강성호를 기리며 문을 열었다. 새로 단장한 가게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미역국 재료를 준비했다. 밥솥이 따뜻한 김을 올렸다.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온다. 정순 씨, 축하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온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순수한 미소였다. 오후가 되어 민호가 들어왔다. 팔목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은 밝았다. 엄마, 취직됐어. 정말? 응.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기로 했어. 심리상담 다니면서. 나는 그를 안았다. 잘했어. 우리 민호. 밤이 되어 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봤다. 초침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멈춘 시계가 아니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벽에 걸었다. 30년 전 공장 회식 사진.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여보,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중얼거렸다. 고생했어. 이제 쉬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푹 잤다. 꿈을 꾸지 않고, 울지 않고, 편안한 고요함 속에서 새벽이 되었다. 새벽 5시 12분. 30년 전 민호가 체포된 그 시간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창밖으로 새가 노래한다. 햇빛이 부엌을 밝힌다. 그리고 시계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얼굴은 더 주름져 있고 머리는 더 하얘졌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거울 속 내가 나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윤태석에 대한 추가 기소가 들어왔다. 30년 전 살인 혐의. 그를 위해 법정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증인석에 가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말해졌다. 판결. 피해자 윤태석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추가 선고합니다. 합산 55년입니다. 총 55년.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만 살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호와 함께 법원 앞에 섰다. 최기문이 우리를 안아줬다. 박서영 변호사가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끝이에요. 나는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걸어주었다. 이제 이 시계는 내 것이야. 내가 이 모든 걸 견딘 증거니까. 민호는 손목에 시계를 찼다. 그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멈춰 있지 않았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뭘 하냐면 살아야지. 제대로. 나는 하늘을 봤다. 봄의 빛이 얼굴을 쬐었다. 따뜻했다. 그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30년 전에 멈춘 시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춘 초침은 다시 움직였다. 9와 10 사이에서 출발한 그 초침은 이제 11을 넘어 1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진실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